예, 안녕하십니까. 3부 지역별 공연 시장의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의 발표를 맡게 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형종입니다. 예, 이 지금 발표드리는 주제는 저희가 올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이 수행한 협력 연구를 좀 요약한 자료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부터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사실은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저희 공연예술 시장이 지금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 이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공연시장 티켓 판매 규모가 약 3천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감염증 19 발발 직전인 2019년에는 거의 3,900억 원 수준까지도 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정인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저희 2020년 공연예술 시장 규모를 약 5,5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실적이 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조금 한계고요. 그 다음으로 지역 공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연 지역 시장의 특성이 지금 사실은 서울 지역에 대부분 집중돼 있다는 게 조금 좀 한계가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맨 밑에 있는 그림이 전체 판매 건수와 서울 판매 판매 금액입니다. 전체 판매 금액을 전체와 서울로 좀 비교한 건데요. 서울하고 전체가 뭐 거의 겹쳐 보일 만큼 지금 뭐 서울에 매출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뭐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뭐 장르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뮤지컬이 가장 인기가 있고 뮤지컬이 가장 많이 팔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공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데이터의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코로나 이전 시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시계열이 없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기에는 좀 다소 시계를 짧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역 공연 시장의 성장 가능성 분석을 좀 시도를 했고요. 우선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카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이제 공연 카드 지출과 코스피 매출을 저희가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상당히 높은 선형 상관성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카드사의 카드 지출을 대리적으로 사용해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지역별 소비 지출의 성장을 보기 위해서 선형 동태적 패널 데이터 모형으로 공연예술 소비 지출의 성장을 분석했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의 시계열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도구 변수 추정이나 일반화 정률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년도의 시계열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월로 따지면은 이제 60개 정도 60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하여도 충분한 시계를 다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고정효과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검은 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코로나 이전에 시군구의 이제 공연 소비 지출 성장이 추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공연 시장 성장 추세가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이제 공연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 시군구에서 이제 공연 소비 지출이 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는 이제 아까 저희가 역대 최고의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공연 예술이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소비 지출의 편차를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가운데 회색 음영이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가 한국에 상륙했던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일단 표시를 좀 해놓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 이전에는 공연 예술 지출에서 그 소비출의 편차가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저희가 이제 변동계수하고 진위계수라는 것으로 이제 소비지출의 편차를 측정을 좀 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보시면 이제 숫자가 감소하는 것이 이제 편차가 줄어드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감소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 예술하고 반대로 영화관인 경우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소비출의 편차가 감소하는 이런 추세는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출의 편차가 변동성이 좀 드러나는 뭐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공연 예술의 그 소비출 편차를 조금 확대한 거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지금 소비출 편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지금 소비출 편차가 뭐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긴 하지만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지금 과거에 굉장히 높은 성장을 공연예술 시장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이 성장은 저희 전체 시장의 성장은 아니고요. 거의 지역별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시군구의 성장이고 현재 그 전체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성은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준으로의 성장의 회귀 여부는 지금 뭐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상태고요. 그리고 원래 역대 최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공연예술 소비출의 편차는 오히려 좀 증대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연예술 시장을 육성하고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공연예술 소비출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인위적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의 시사점으로 몇 가지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우선 민간 공연 시설의 경우에는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입지를 선정하고 이게 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입지를 선정하기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공공 공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시설하고 똑같은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 같은 지역별 소비출의 편차가 늘어나는 이런 성장 패턴이 고착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는 조금 다른 논리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역의 인구가 지금 크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공연 시설을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논리에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에다 짓고 이런 정책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결론을 내렸고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사실 공연 예술의 소비가 공연 예술의 시설의 위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공연 시설이라고 하는 게 위치한 지역에 사는 분과 살지 않는 분의 이제 그 공연 예술 소비를 위한 기회비용에 큰 차이가 있고요. 그게 기회비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그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좋은 공연 예술에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동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이 공연 예술 소비를 동등하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예를 들면 공연 예술 소비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이 조금 한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연 예술 소비가 아닌 소비 지출을 사용해서 지금 분석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비서울 지역인 경우에는 지금 아까 무료라든지 조금 굉장히 공공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비는 있는데 소비 지출은 굉장히 작게 잡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울 지역의 공연예술 소비를 좀 과소 측정해 줄 수는 있다. 이게 분석의 한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데이터 분석팀 이관영 연구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예경과 문광연 양기관의 협력 연구인 코로나19 전후 공연시장 변화 비교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별 장르별 공연예술 수요의 특성입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신 예경 공연정보지원팀 정인혜 팀장님과 그리고 이다운 주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코로나19가 공연 예술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9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첫 도입되면서
단계별로 모임 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국공립 문화시설이 휴관에 돌입하였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많은 공연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정책도 이어졌는데요. 예술인 긴급 생활자금 융자 지원, 그리고 소독 방역용품 지원, 공연단체 피해 보전 지원 등 생산 측면의 지원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2022년도에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이나 특별 융자 등 생계 지원, 인력 지원 사업 등 고용 지원,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등 예술 활동 지속 여건 조성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데이터를 통해서 장르별 관객 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19년부터 표를 보시게 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분기 각 연도의 3분기 장르별 관람객 수 변화 추이를 이 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3분기 관람객 수는 약 2,644만 명으로 20년은 92만 명으로 크게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21년 3분기는 176만 명, 2022년 3분기는 375만 명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합을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2022년 3분기 관람객 수가 증가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22년 3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자료와 마찬가지로 코피스 데이터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분기 지역별 관람객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공연예술 관람객 수 상위 6개 지역 중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은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2022년 3분기 관람객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공연예술을 많이 보는 6개 지역에서 관람객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2020년 경기 지역 관람객 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후 급격히 회복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2022년이 19년보다 43.3% 증가하면서 큰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광주 지역은 19년 대비 22년 관객 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피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연예술의 지역별, 장르별 수요 특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공연예술 분야 수요에 관한 선행 연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 분야 관련 연구는 버머 앤 바웬의 1965년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타 분야에 비해서 오랜 기간 이 공연예술 분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연구 사례를 보게 되면 가격과 수요 정보에 기초한 공연예술의 소득 탄력성, 대체 및 보완 관계 분석을 통해서 공연 수요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더 있었는데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공연 등 문화 서비스의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이며 소득에는 탄력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 수요의 진동폭이 그렇게 다른 재화에 비해서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 코피스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의 공연예술 수요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데이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데이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데이터는 공연 입장권 예매 취소 정보를 집계하여서 신뢰성 있는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공연예술 분야의 우수한 실증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토대를 이 코피스 데이터가 마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6개 권역 그리고 4개의 장르를 170개 주 단위로 재구성하여서 2019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
지역별 그리고 장르별 공연예술 수요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제가 사용한 데이터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 기간 장르별, 지역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대략 연극이 10%, 뮤지컬이 78%, 클래식이 8%, 그리고 그 외 장르가 4%를 차지하였는데요. 역시 그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석 모형입니다. 분석 모형은 그 디아톤 앤 물바와가 1980년에 제시한 준위상 수요체계 모형을 지역별, 장르별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서 양앤구 1994년도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변이 모형인 원산지별 준위상 수요체계 모형을 활용하여서 공연예술 수요를 분석하였습니다. 같은 공연 장르를 할지라도 지역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여서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장르별 공연예술 특성을 구분하여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검증된 모형입니다. 이 아래 모형, 위에 모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별, 장르별 수요가 어떤 다른 공연 예술 가격들과 공연 예술 총수요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 모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별, 장르별 모든 공연들을 어떤 하나의 시장으로 어떤 시장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결과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격과 수요의 특성입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가격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는 로에 있는 칼럼에 있는 그 숫자들이 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숫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별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가격 탄력성 보시게 되면 이 절대값 1 이하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7, 0.8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공연예술 수요는 가격이 오르면 내리긴 하지만 가격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고 이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코피스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지금 외국의 선행 연구들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극의 경우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연극의 경우 서울 지역 수요가 타 지역 수요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의 경우는 서울 지역 연극 가격이 1% 상승한다고 해도 수요는 0.3%가량만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뮤지컬의 경우는 경상도 지역이 가장 비탄력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결과를 보이진 않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의 경우는 연극 장르와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이 가장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출과 수요의 특성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보여주는 그 총 지출 탄력성은 우리나라 공연 예술에서 총 지출이 변화할 때 특정 지역별 장르별 공연 수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럼 바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양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의 경우 공연 예술에 대한 총지출이 증가하면 그 수요 또한 커짐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공연 예술 산업이 커지면 이런 장르들이 같이 성장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교차적 수요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나타난 숫자는 교차 가격 탄력성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연극의 가격이 상승할 때 서울 지역의 타 장르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클래식의 수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연예술 수요는 타 장르 가격에 대해서 음의 교차 가격 탄력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장르 간 수요가 서로 보완제 관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극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서울 지역 뮤지컬 수요나 서울 지역 클래식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 테이블과 좀 다른 면은 별표를 가진 숫자들이 또 좀 적은데요. 그게 바로 그 별표가 있는 수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수치 뜻이고요. 다시 말해서 공연예술 수요는
타 지역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좀 서울 지역의 연극 수요는 경기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연극 수요는 타 지역 뮤지컬 가격이나 클래식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공연예술 관람 수요는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데이터를 통해 일반 균형 모형인 준이상 수요 체계 모형 분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후천적으로 형성되며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소비를 하게 된다는 이론, 즉 문화예술 상품의 소비가 소비 자본에 크게 의존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지역별로 공연예술 장르별 수요의 특성이 상이하였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연예술 지원 정책은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별 장르별 데이터 중심 맞춤형 지원이 정책적 관점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코피스 데이터가 함유하는 정보량은 상당하나 그 데이터가 포함하는 대부분이 코로나19 영향권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요의 특성 분석은 좀 어렵다는 한계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예술 수요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 시계열 데이터가 더 확보된 후에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말씀드리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일입니다. 사실 이 과제는 우리 포스텍의 양은영 교수님이 리딩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수업 때문에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드립니다. 양은영, 김복은, 장동인 세 사람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코피스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마케팅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코피스 데이터의 구조는 고객이 이제 판매처에서 구매를 하고 공연장이나 판매처나 공연 그 제작사에 대한 정보를 이제 코피스로 이제 통합하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고객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마케팅이 사실 근원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착안을 한 거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이제 연구를 해서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이번 주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포인트를 둔 거는 판매처별 취소율 분석, 그다음에 공연 티켓을 살 때 소비자가 어떤 패턴을 행동 패턴을 가지는지, 그리고 문화예술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그 소비 성향, 그다음에 다이나믹 프레이싱에 대한 제언,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는 위메이프에서 가져온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이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연별 취소율을 보게 되면 이 데이터는 네이버하고 저 티켓 링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그 취소율 제로라고 하는 저 데이터들은 사실 크게 이제 믿을 거는 안 되겠죠. 취소율이 없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라고 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네이버와 티켓 링크, 이게 이제 웹이라든가 또 모바일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티켓 링크에서 대체적으로 티켓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취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데서는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도 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 뉴스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 출연자 정보라든가 또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거기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소율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피스에서도 출연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구나 관전 이 공연 평이라든가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컬렉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공연 티켓을 살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상품 페이지를 먼저 열고, 그다음에 이제 카트에 담죠. 그다음에 그 구매를 하게 되는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요 단계를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전체 구매자들이 이제 상품 페이지에 담는 부분과 구매 횟수의 비율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50% 정도가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페이지를 보고 그다음에 카트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구매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죠, 구매율이. 근데 공연 입장권의 구매자들은 보기는 하는데 카트에도 담긴 하는데 실제 구매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심사숙고해서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무엇이 과연 소비자가 고객이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데 망설이 되게 될까라고 하는 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것만 발견을 했을지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많은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 정보에 대한 빈번한 노출이 필요한 건지 또는 공연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평가 또는 뭐 공연 평이 더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서 외부 데이터를 통한 리타겟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웹이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데이터가 광고가 나를 따라오는 그거를 이제 경험하셨죠. 그게 이제 리타겟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연 예술을 보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게 되면 공연 예술 입장권을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레저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의류 중에서도 좋아하는 의류 중에서 니트라든가 가디건이나 조끼 같은 것들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마케팅을 공동 마케팅을 할 때 레저나 체험 이벤트 하는 그런 기업들과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가 의류 업체 중에서도 니트나 가디건, 조끼 제조업체와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웹과 플랫폼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죠.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다이내믹 프라이싱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 나왔는데 사실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 자체가 이제 현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격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공연장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게 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 SNS를 통해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폭발적인 어떤 공연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싱을 조절한다는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버나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날씨라든가 또는 이 거리라든가 차량 공유 서비스가 근처에 얼마나 있는지에 비해서도 이제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권, 호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 국내나 일본 그다음에 미국 같은 그런 야구장들은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과연 이 공연장에서 구현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5단계로 꼽아봤습니다. 첫 단계는 이제 단순하게 공연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룰 기반으로 가격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야만이 이 1번에서 파악한 그런 가장 공연 매출에 상관성이 높은 부분들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파이로트를 해보는 거죠. 파이로트 프로젝트를 해서 공연과 공연장을 선택을 해서 해보는 거가 이제 두 번째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번과 2번 단계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쌓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매출 예측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출 예측을 함으로써 4단계에 가서는 이제 이 등급별로 좌석 등급별로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만들어내는 거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5단계는 5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연 티켓을 판매를 하는 그런 판매처들과 계약을 맺어서 다이내믹 프라이싱 모델을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구현하는 단계가 이제 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공연 예술에 대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 예술을 관람하고 이거를 쳐다볼 수 있도록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외부 빅데이터를 이제 타겟팅을 활용을 해서 마이크로 타겟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기업과 공동 마케팅을 기획하는 것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코피스망에서는 공연 후기라든가 공연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게 되면 앞으로 마케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 추가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지혜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 코피스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또는 공연예술 통계에 대한 기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반복되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 이 공연예술 데이터 포럼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공연예술의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지만 정확히 집계가 안 되었었던 시기에 비해서 2019년 이후에 이게 집계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발제와 토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장르별 특성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장르별 특성에 기인한 분석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문화예술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또 공연예술 쪽에서 일을 해오고 있지만 주로 연극과 뮤지컬, 그 중에서도 이제 뮤지컬 분야에 특화되어서 연구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뮤지컬 분야의 특수성에 기인한 또 이 공연예술 통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예술의 어떤 양적인 데이터를 조금 질적인 분석과 교차해서 장르적인 특성이 고려되어 있는 어떤 분석과 또는 그 분석을 토대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향후의 연구 또는 정책 방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우선 앞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했던 것은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공연예술 시장에서 매출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뮤지컬 시장이 차지하는 것이 75에서 80% 이상이 된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서울과 경기권에 시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뮤지컬, 그중에서도 서울만을 집중적으로 장르를 좁히고 시장을 좁혀서 어떤 장르의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해 보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전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전에 19년도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2020년, 2021년 시장이 근근히 우리나라는 공연을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해외는 이제 전면적으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전면적으로 공연이 중지된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죠. 근데 단순히 이것이 이제 방역을 잘해서라는 한 가지 이유로만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부터도 이제 시장의 특수성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2020년도에 물론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고 21년도에도 어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등락이 좀 있었는데요. 22년도에 들어서 이제 좀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방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시장 자체가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관광 시장하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요. 관광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의 관객은, 특히 뮤지컬 시장의 관객은 내수 시장, 그러니까 국내 관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시장의 하락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뮤지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또는 팽창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지난 20년간을 본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코로나 이전 한 그 19년 이전에 한 17, 18년도서부터의 시장, 그리고 그 이후 시장을 보더라도 사실은 단순하게 뮤지컬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기보다는 뮤지컬의 어떤 제작 시스템들이 좀 변동이 된 부분, 또는 어떤 스타를 캐스팅해서 그 스타의 팬들이 유입된 부분, 또는 가격 자체가 올라가거나
박스 수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액이 늘어났다라는 것만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보다는 우리는 내수 관객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의 특수성상 이제 지난 20년간 굉장히 뮤지컬 시장이 빠르게 팽창을 해온 것,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이제 창작 뮤지컬, 라이선스 뮤지컬, 투어 뮤지컬 이런 식으로 편의상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또 그 안의 성질들이 좀 전체 공연 중에 뮤지컬 안에서도 뭐 양식으로 따지자면 창작이나 라이선스 또는 투어, 사이즈로 따지자면 대극장, 중소극장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안에서도 변화의 폭들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작 뮤지컬이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많은 분석들에서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2021년 5월에 월간 공연 전산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는 분석이긴 합니다. 창작 뮤지컬이 라이선스 뮤지컬에 비해서 매출액이 상승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창작 시스템이 좀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창작진들이 국내의 제작자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창작 뮤지컬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 코피스 데이터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조금 더 그거를 이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 시장의 좀 성질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마지막에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뮤지컬 시장의 어떤 특성들을 좀 반영하는 데이터의 분석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은 공연 자체가, 그러니까 앞서서 토론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롱러닝, 오픈엔디드 런의 공연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드물고 이제 공연이 끝났다가 다시 이어졌다. 흔히 이제 뭐 재연, 3연, 4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공연이 반복돼서 공연이 되는 횟수가 많고 관객 역시 반복해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해외 시장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과 비교를 동등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반복 관람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회차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걸 데이터로 정확하게 분석해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예매처에서는 매년 이런 분석들을 좀 내놓기는 합니다. 어떤 공연들이 반복적으로 예매를 한 사람들의 높았는가. 물론 이것도 100%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떤 반복 관람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뒷부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연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같이 했을 때 뮤지컬, 그중에서도 서울 시내의 객석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1000석 이상, 그리고 300석 이하, 그리고 그 사이 300석 이상에서 300석부터 999석까지 이렇게 공연장을 좀 나누어서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코로나 전후로 하는 것들을 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조금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전체 매출과 가장 크게 연동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대극장입니다. 그것은 이제 티켓 가격 자체가 높고 박스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텐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당연히 티켓 가격과 박스 수에만 기인해서 매출액 전체를 대극장이 견인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관객의 구성, 어떤 성격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 전후로 아마 관람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관람객들도 많이 불편했었던 관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극장 또는 소극장에서 가장 어떤 충성도가 높게 관람의 어떤 매출의 편차가 가장 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매출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편차로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제가 잠시만요. 앞부분으로 좀 넘겨서 앞에 데이터만으로, 제가 실제 전체 논문에서는 이거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그래프를 좀 그리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그래프가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1차적으로 이제 어떤 작품의 어떤
사이즈나 성질이 대극장과 중극장과 소극장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객의 충성도나 또는 다회차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아무래도 중극장, 소극장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충성도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코피스 데이터, 제가 사실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는 어떤 엄청나게 의미 있는 어떤 결과치를 낸다라는 목적보다도 이 코피스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뮤지컬 시장 또는 각각의 공연의 세부 장르에서 활용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분석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어떤 개별 장르의 특수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토론 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떤 연극이나 무용이나 전통 장르와 뮤지컬은 굉장히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지원의 부분도 그렇고 상업적인 영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부분도 또 뮤지컬 안에서도 그 성질이 나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품의 어떤 지금 개별 정보들이 다 수집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창작이냐 라이센스냐의 구분들, 우리가 예매처에서 구분하는 그런 정도의 구분이라든가 또는 관객 데이터, 앞서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어떤 마케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저도 잘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처럼 실제로 개별 데이터들이, 관객의 데이터들이 좀 더 모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공연을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하고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이 조금 분석이 될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브로드웨이, 여기는 이제 브로드웨이 큰 시장에서만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 데이터의 분석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매출 데이터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예매를 한 관객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러니까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관객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이거를 지역에서 예매했는가,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이스테이트 에어리어이냐, 그러니까 뉴욕 시티냐, 아니면 그 주변이냐, 아니면 관광객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내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라면 코피스의 데이터와 또 다른 분석이 같이 융합돼서라도 좀 더 개별 장르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들을 이루어내서 그것들이 실제 시장에서 많은 부분의 정책이나 마케팅이나 관객 개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를 더 마무리를 잘 해서요. 좀 더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과 K평균 알고리즘에 기반한 공연 성과로 대학로의 공연 장소성에 따른 예매자 특성을 중심으로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지도는 윤나라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공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존 대학로는 공연장 집적의 장소성을 지니며 뮤지컬과 연극 위주의 공연에서 마니아층과 일반 관객 유입에 의한 점진적인 공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대학로는 일반 관객들의 소극적인 공연 소비와 그리고 오리지널 공연 선호에 대한 소비 패턴과 좁고 밀폐된 공간 시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들며 뮤지컬은 중대 극장을 중심으로 연극은 오픈런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공연 시장에서 연극은 타 장르에 비해서 회복세가 눈에 띄는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소형 뮤지컬과 연극 중심의 소극장 밀집 지역인 대학로의 공연 문화 재점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연장 집적의 장소성이 예매자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공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공연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이론적 배경으로 대학로 공연장 집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학로는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국내 공연 예술 인프라의 약 70%가 집약된 네트워크 거점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클러스터 입지를 구축을 했으며 새로운 관객층 유입을 통한 잠재적인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상업화에 따라 탈대학로 현상이 대두되었고 코로나19 여파로 줄 폐업이 이어지는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현재 공연 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대학로는 160여 개의 공연 시설이 자리 잡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로는 공연 예술의 중심지라는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을 지니면서 클러스터 입지로서 가능성과 역할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장소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장소성과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한 계획 행동 이론에 따라서 장소는 일반 공간과 구별하는 지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환경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성에 고정되기보다 개인의 사회적 행위들로 채워지고 변화하며 경험 수준이 더해져서 각자의 장소성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인지하는 장소성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동 태도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계획 행동 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태도는 경험적 태도와 도구적 태도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 태도는 개인의 감정적, 정서적 차원을 의미하고 도구적 태도는 개인의 효용, 편익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적 차원을 의미합니다. 특정 장소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때 정서적, 상징적 의미는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고 기능적 의미는 장소 의존성을 형성합니다. 이때 장소 정체성은 미적 요소나 경험에 대한 감정적 연결과 관련되며 장소 의존성은 자원과 시설에 대한 물리적 환경적 조건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대학로 공연장의 경험 수준에서 공연예술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연예술 상품은 공연장 무대를 매개로 공연자와 관객이 현장성이라는 요소를 갖고 유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공연예술 상품은 핵심 상품, 기대 상품, 확장 상품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은 코틀러와 스코프의 2010년 공연예술 상품에 대한 프레임워크고요. 여기에 대한 핵심 상품은 공연 장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뮤지컬, 연극, 클래식, 오페라 등과 같은 공연 그 자체를 말을 합니다. 기대 상품은 공연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어떤 공연 예술 상품을 구매할 때 기대하고 동의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 위치나 공연 작품 내용, 제작진, 출연진, 원작자, 극저자 등의 정보, 그리고 수상 실적, 축제 여부, 내한 공연 여부, 오픈런 여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 상품으로 시설 특성 및 평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제공이라든지 뉴스레터, 강연, 이벤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공연장 집적의 장소성에 대한 계획 행동 이론과 공연 예술 상품 특성의 개념을 프레임워크로 제시를 하였는데요. 왼편에 보이시는 그림이 프레임워크고요. 구체적으로 공연장 집적의 장소성은 계획 행동 이론에 따라서 경험적 태도와 도구적 태도로 나눌 수가 있고 경험적 태도는 감정적, 상징적 의미의 장소 전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장소에 대한 경험 수준에서 공연 예술 상품은 핵심 상품으로 공연 그 자체 저희 데이터에서는 뮤지컬, 연극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대 상품은 공연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데이터에서는 수상 여부와 오픈런 여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에서 그 공연 작품에 대한 즐거움, 삶의 질 향상, 즐거움의 정서적 혜택은 관람 재구매 의도 및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구적 태도에서 기능적, 유대적 의미의 장소 의존성은 공연 예술 상품에 있어서 확장 상품의 시설 특성 및 편익에 관한 부가 서비스로 저희 데이터에서는 편의시설, 장애인시설, 주차 시설을 적용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이제 확장 상품에 대한 기능적 혜택은 구매 촉진 그리고 특히 공연장 시설 관리는 관람 만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연구 프레임을 바탕으로 저희는 연구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구 방향은 예매자의 속성, 공연 예술 상품 속성에 따른 성과의 패턴을 확인한 후 이 특성들이 장소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패턴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최초에는 보통 통계 연구에 많이 쓰이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집계한 데이터는 다별량 분산 분석이나 회귀 분석에 필요한 정규 분포 그리고 다중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전 조건이 필요 없고 기술 통계량과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EDA가 연구자의 배경 지식과 탐구력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학습 알고리즘의 일종인 K-민스 클러스터링도 시행해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집계한 데이터는 공연별 성과와 공연별 예매자와 공연 특성의 데이터입니다. 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 약 2,000여 건의 데이터를 집계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로 먼저 대학로를 다른 지역과 비교했는데 앞서 많은 발표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공연 특성을 지니고 있고 연극이 대부분의 대학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그 산업의 상대적 집적도를 계산했을 때에도 대학로가 속한 종로구의 집적도만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대학로 관객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장르에 따른 그러니까 뮤지컬과 연극에 따른 차이는 조금 있지만 두 장르 모두 시장에서 여성 관객이 과반수이고 20대와 30대가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로 공연장의 시설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 120여 개의 공연장 중 아무 시설도 없는 곳이 약 60%이고 시설이 있는 나머지 공연장에서도 대부분은 단 하나, 특히 편의시설만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연 예술 상품의 특성과 공연 성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는데 일단 수상 내역이 있는 공연의 평균 성과가 더 좋아서 이것이 기대 상품으로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관객의 84%가 평균 여성인데 여기서는 여성 비율이 이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보아 남성이 수상 실적이 있는 뮤지컬의 선호도가 조금 올라갔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극은 이와 반대인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장르를 불문하고 수상 실적이 있는 공연은 관객의 평균 연령이 더 높습니다. 수상 실적이 있다는 것은 공연에 대한 예술성 또는 내용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만들어준다는 걸 생각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뮤지컬은 남성이 연극은 여성이 경험적 태도를 중시하는 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대 상품 속성인 오픈런은 수상 실적과 마찬가지로 뮤지컬에서는 여성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남성과 나이가 많은 관객의 선호도가 상승합니다. 연극은 오픈런 공연의 성과가 절대적인데 연극에 따른 패턴을 성별에 따른 패턴은 보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수상 실적과 마찬가지로 뮤지컬은 오픈런에서 여성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남성과 나이가 많은 관객의 선호도가 상승합니다. 연극은 오픈런 공연의 성과가 절대적이고 성별에 따른 패턴도 딱히 보이지 않지만 젊은 층, 여기엔 없지만 20대의 선호도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뮤지컬은 남성 또는 나이가 많을수록 연극은 젊은 층이 대학로에서 경험적 태도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시설인데 일단 시설이 있는 쪽이 공연 성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어떤 장르든지 간에 시설이 있는 쪽을 하나라도 더 있는 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젊은 관객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20대가 편의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즉 여성과 젊은 관객일수록 대학로 공연장에서 어메니티가 주는 효용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까지는 저희 연구진이 눈으로 보며 분석한 것인데요. 이것이 K-민스 클러스터링을 더했을 때에도 일관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뮤지컬과 연극 모두 두 개의 군집으로 나뉘었고 하나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군집, 나머지 하나는 일반적인 성과의 군집이었습니다. 각 군집의 특성을 보면 일단 뮤지컬은 성과가 더 좋은 쪽이 여성과 수상 비율과 시설을 지닌 비율이 높고 오픈런 비율과 평균 연령은 낮습니다. 연극도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성과가 좋은 군집은 오픈런 비율이 상당히 뚜렷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변수 외에도 극의 시간, 티켓 가격, 관람 제한 연령을 같이 보았는데 장르에 상관없이 극의 시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어린 관객이 타겟이거나 티켓 가격이 특별히 저렴한 것보다는 이게 티켓 가격이 비싸더라도 관람 제한 연령이 12세 이상이고 시간도 짧지 않은 공연이 군집이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뮤지컬과 연극 모두 남성이 공연 컨텐츠이자 기대 상품 속성인 수상 실적과 오픈런에 더 호의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남성 관객이 대학로라는 장소성이 있는 곳에서 경험적 태도를 더 중시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성과 20대는 공연 시설에 호의적이며 대학로 공연 시장의 주요 수요층인 이들이 도구적 태도를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연 문화의 재점화가 필요한 현재 관람객의 소비 패턴과 니즈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향후 공연 지역의 집적을 추진하는 정책 입안자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공연 계획 수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로 봤으면 하는 요소를 이와 같이 고려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연구진 분들의 내용과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좀 더 적극적인 공연 시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